이데올로기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을 한 권을 소개를 할게요. 이건 이상한 나라의 브렌다인데 이 책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했던 제 창시자 중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 머니 박사와 연관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. 현재 이 책은 절판이 되어서 구하기가 힘들어요. 저도 이 책을 이렇게 간신히 구했거든요. 네. 이 책의 지은이는 존 콜라핀토라고 기자예요. 기자이고 작가인데 이 책을 발표하고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 의학계를 둘러싼 이 성전환 수술 그리고 그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파헤쳐 가지고 네,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건데 한마디로 비극적인 이야기예요. 그 성별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 책이 워낙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우선 저 책에 대해서 저 책의 그 주인공이 이제 쌍둥이 성전환 수술에 관한 거라서 그 사례는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.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 책에 대해서 실제로 좀 보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. 책이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책을 읽고 서평을 이제 그 코람데오닷컴이라고 기독교 매체에 제가 기고를 한 바도 있어요. 최근에. 그래서 저 책은 그 존 머니의 그 쌍둥이 실험에 관한 그런 어떤 그런 실험 대상이 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예요. 예. 우선 존 머니 박사는 누구인가? 제가 그 서평을 써놓은 거를 좀 참고로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존 머니는 젠더 이론의 기반을 만들고 성전환 수술의 그 판도라 상자를 열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. 이 존 머니는 1921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예.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은 타고난 성은 중요하지 않다. 성은 바꿀 수 있다. 이거예요. 이것이 이제 젠더 이론이죠.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은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. 이게 이제 벌써 1960년대 있었던 이야기예요. 그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좀 뿌리가 깊어요. 68혁명 이후에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고 그것이 곧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굉장히 좀 오래되었어요. 이렇게. 이게 1965년도에 존 홉킨스 병원에서 최초로 성전환 수술이 일어납니다. 존 홉킨스 병원이 지금도 또 중단했다가 또 다시 하고 있어요. 이 존 홉킨스 병원의 그 성 전문가로서 최고의 그 성 정체성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정말 무려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성 전문가 그리고 임상 심리학자로서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려면은 정신과 상담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. 존 머니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. 그래서 1965년도에 이제 이 주인공들을 만나기 2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. 그것은 존 머니 박사가 존 홉킨스 병원에서 성정체성 클리닉을 하면서 그 의사들을 집요하게 설득을 해서 성전환 수술이 일어났던 거예요. 그 존 머니는 뉴질랜드 사람이에요. 뉴질랜드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존 홉킨스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그 성적 금기를 깨트리는 그 당시에 이제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어떤 그런 그 성 역할이 어떤 고정관념을 없애자 그런 게 이제 막 부상하고 성적 혁명 이런 말이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을 막 바꾸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존 홉킨스 병원에서 일어났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케이트 밀렛의 성정치학이라고 1970년도에 출판된 유명한 책이 있어요. 그 책도 사실 존 머니 박사의 이 실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례가 되잖아요. 그 당시에.
그것을 근거로 책에 케이트 밀렛이 발표를 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남녀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의 기대와 편견에 의해서 탄생한다. 그리고 우리가 몸이 태어난 게 다 그냥 사회의 기대와 편견에 의해서 성별이 정해진다. 이것이 케이트 밀렛의 성정치학의 이론이기도 하고 존 머니 박사가 1960년대 중반 무렵에 이미 주장을 했던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그런 이론이 존 머니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막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. 그래서 인간의 성 정체, 성 결정은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양육되고 학습되고 환경이 좌우한다. 이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성 정체성으로 또 발전을 하잖아요. 뭐 젠더 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 젠더 아이덴티티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존 머니의 이론인데 이것이 또 뭐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닿으면서 또 성중립으로 이렇게 됩니다. 그 존 머니는 학문적 그 독성과 오만이 아주 극에 달한 인물이에요.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로 소문난 인물이죠. 그래서 그 학문적 도전을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존 머니가 30년 동안 그 성 전문가로서 자신이 그 젠더 이론을 그 구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오만과 독선의 그 하나의 그 원인이죠.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은 인물이 밀턴 다이아몬드라고 하와이대 생물학과 교수가 있었어요. 그 사람은 존 머니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정말 그 존 머니가 쌍둥이를 대상으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쌍둥이를 대상으로 인간 모르모트 실험을 자행한 거예요. 이것이 바로 이거 이상한 나라의 브렌다 존 콜라비토가 이 쌍둥이 케이스를 거의 10년 가까이 인터뷰하고 자료를 모으고 직접 여기 데이비드 라이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했던 그 과정이 정말 거의 의학 스릴러 같아요. 이 책은. 그리고 실제 일이 100% 팩트이고 그러면서도 그 우리가 의학 스릴러를 보는 것 같아요. 책은 정말 그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책이 되어 있어요. 이게 1965년도에 그러니까 1965년도에 그 존 머니가 존 홉킨스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최초로 했을 당시에 캐나다 위니펙이라는 곳에서 남아 쌍둥이가 태어나요. 그래서 이 쌍둥이인데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이제 이 폭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가 소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시켜야 되겠다. 소변을 볼 수가 없으니까. 근데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죠. 이제 그게 자라면서 그게 이제 폭용이 이렇게 점차 이제 제대로 또 이렇게 정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어머니는 너무 초조한 나머지 병원으로 이렇게 가서 폭용 수술을 받는데 그 의사가 의료 실수를 한 거예요. 실수를 해서 그 전기 인두로 폭용 수술을 하다가 생식기가 타버려요. 전기 인두 같은 걸 타버리니까 생식기가 이렇게 정말 그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고를 당해 어린 그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TV를 보는데 존 머니 박사가 성전환 수술을 한 거를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이 그 실제 수술한 것과 그 이론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 쌍둥이 어머니가 존 머니 박사에게 편지를 써요. 그랬더니 당장 존 머니 박사가 수술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생후 2살 때 그때 이제 그 성전환 수술을 받아요. 이 애기죠, 애기. 생후 2살인데. 그래서 이름을 브렌다로 바꾼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 이름으로. 그 당시에 이제 브렌다 리라는 유명한 그 여자 팝송 가수가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브렌다로 바꾼 거예요. 그래서
원래 이름은 이제 버리고 브렌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명을 하면서 2살 때 송전화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아직 너무 아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성기만 이렇게 제거를 하고 대충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1차적인 어떤 성전환 수술을만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커가면서 계속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브렌다가 자라면서 계속 그 남자아이의 성향을 본래 이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은 본래 남자아이 성향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본성보다 양육의 힘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그 존 머니와 이론과 달라지는 거예요, 이게. 그런데 이제 머니는 이 브렌다의 그 성전환 수술을 성공 토대로 해서 각종 강연회, 세미나, 뭐 슬라이드 자료 해가지고 이를 자신의 그 명성을 알리는데 이렇게 그 이용을 합니다. 그 자기의 업적이 되는 거고 학문적 업적이 되고 전부 다 그 당시에 뭐 성전환 수술이 이게 너무나도 대단했던 거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때부터 성을 바꾸면은 남자도 여자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존 머니가 입증을 한 거,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로 자랍니다.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존 머니 박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재수술을 언제 할 것인가. 왜냐하면 이제 그 복잡하잖아요. 생식기 수술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그 질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다시 여러 번 수술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또 가슴 이렇게 뭐 또 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호르몬 주사도 계속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브렌다는 그 수술만 한 거예요. 일단 생식기만 우선 외관을 그 여성의 생식기로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제 자라는 거 봐서 이제 또 계속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 브렌다가 자라면서 남자 같은 거예요. 본연의 남자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특징을 따라하니까 존 머니는 그 쌍둥이 자기 형제, 그 같이 자란 쌍둥이 형제에게 서로 이제 막 옷을 벗겨서 뭐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연습을 시키고 계속 이 아이를 그 여성 역할을 해왔다가 남자 역할을 했다가 이렇게 그 성관계 연습을 계속 시키고 옷을 벗겨서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게끔 하고 이 아이 그리고 계속 이거를 자료로 찍어놔요. 존 머니가 그 자신이 그 업적으로 또 활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브란다가 8살이 되었어요. 8살 때는 이제 그 2단계 성전환 수술로 인공질을 만들어야 돼.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 수술을 하는데 벌써 이 브렌다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. 8살 나이인데도.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그 남자아이인 거예요. 그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그 8살짜리 아이가 계속해서 그 거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이 존 머니 박사는 부모도 설득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렌다의 가정 자체가 이렇게 거의 뭐 파탄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브렌다가 계속 남자의 그 본연의 모습을 보이니까 뭐 친엄 어머니가 뭐 이렇게 알몸으로 돌아다니게끔 해서 서로 뭐 친거감을 뭐 해서 여자처럼 그런 것도 존 머니 박사가 또 유도를 해요. 그래서 가정이 계속 파탄지경이 나고 그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우울증이 걸리고 그냥 뭐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또 막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되고 집안이 거의 파탄지경이 이르러요. 그래서 브렌다는 그 어렵게 학교 생활을 해요. 정말 그렇지만은 뭐 서서 소변을 보고 생식기는 여자 생식기지만은 그 남자의 행동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브렌다가 중학생이 되었어요.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가 마지막으로 존 머니 박사와 대면한 날이에요. 그래서 존 머니가 호르몬 투약을 해야 된다 이제부터.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중학생 되면 이제 여성의 몸을 갖춰주잖아요. 그리고 인공질 수술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. 그때 중학생인 그 존 브렌다가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 도망을 쳐요. 그 장면이 이 책에도 나와요. 그러면서 그 호텔로 돌아와 버립니다. 그리고 선언을 해요. 다시는 존 머니 박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브렌다는 그래도 자신이
원래 성별이 남자였다는 걸 몰랐어요. 15살이 될 때까지 몰랐어요. 왜냐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니까. 존머니나 그러니까 브렌다는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그 어떤 그 정체성 혼란에 휩싸였지만 자신이 본연이 남자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. 그런데 브렌다가 15살이 되었어요. 그런데 그 브렌다의 부친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. 브렌다에게. 너는 사실은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돼서 너는 성기를 잃었단다. 그래서 그랬더니 브렌다가 나는 당장 남자로 다시 돌아가겠다.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다시 남자로 또 돌아가는 그런 그 어린아이가 그 끔찍한 그런 겪은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이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또 음경 재건 수술을 또 하고 그 인공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. 그래서 다시 남자가 되기 위한 투쟁에 이렇게 들어갔죠.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막 그 요도가 막혀가지고 1년에 18번씩 입원을 하고 그 몸이 정말 그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. 그러나 그 인공 음경은 발기가 이제 안 되는 거죠. 불능인 거죠. 그런 상태인데 계속 막 이 자살 기도도 한 번씩 하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그 거의 지옥 속에서 브렌다는 살았던 거예요. 이게 슬픈 책이에요. 이 책이 굉장히. 저는 읽으면서 늘 막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서 19살이 되었어요. 브렌다가. 그때는 이제 이름도 이제는 남자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. 그게 이제 데이빗 라이머예요. 지금도 그 인터넷 검색에 데이빗 라이머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진이 쭉 나와요. 그래서 브렌다에서 다시 데이빗 라이머로 이름을 바꿉니다. 예. 근데 이제 같이 자란 쌍둥이 형제는 19살에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. 예. 예. 그래서 어쨌든 존 홉킨스 병원에서는 그 쌍둥이 케이스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때부터 수십 년간을 성전환 수술이 존 홉킨스 병원에서 수천 건이 이루어져요. 지금도 최고 권위자잖아요. 존 홉킨스 병원이. 근데 이제 데이빗 라이머가 이제 나는 다시는 나와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. 이게 얘기가 길어진데 좀 짧게 얘기할게요. 그래서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. 인터뷰를 해서 이 저자 존 콜라핀터도 만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가고 굿모닝 아메리카 이런 미국의 유명한 나서 자신이 그 사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. 얘기해서 정말 나와 같은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. 그래서 그러나 존 모니 박사는 여전히 존 홉킨스 병원에서 그래도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. 그때는 이미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각 문화나 각 정치권 꽉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.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강고하게 이 모든 우리 사회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최고의 성 전문가라는 명성에 존 모니는 누가 되지 않았어요. 이런 상황에서.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이게 우리 사회가 휩쓸린다는 게 이 정도로 위험하고 정말 끔찍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. 그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침투하면 하나의 도구마가 되는, 하나의 독단적인 교조적인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비극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해요. 왜냐하면 자기 형제, 쌍둥이 형제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, 여자인 줄 알았는데, 사실은 남자였고, 지금 또다시 남자로 성전 또 수술을 하고, 혼란이 온 거예요. 이 쌍둥이 이 형제는. 그래서 혼란에 막 하고, 전 가족이 또 이 데이빗 라이머에게만 매달리니까,
이 한 형제는 또 소외감과 어떤 그런 박탈감에 엄청 이렇게 시달리면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마약을 하고 이러면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. 그때. 근데 그때가 이제 35살이었나요? 예. 35살쯤 됩니다. 그때가. 그래서 2년 후에 쌍둥이 그 한 형제가 2년 전에 이제 변사체로 발견이 되고 2년 후에 데이빗 라이머가 권총 자살을 해요. 그때가 38살이에요. 예. 굉장히 이 쌍둥이 형제의 그 비극이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 생체 실험, 거의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인간 생체 실험하고도 이게 같은 거고, 한 가족의 어떤 그런 거 불행이죠. 그 타고난 성별은 정말 그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. 그게 제 아무리 양육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. 그것을 데이빗 라이머 이 케이스로, 쌍둥이 케이스로 이렇게 입증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데이빗 라이머가 죽기 전에 한 1년 전에는 굉장히 그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이 케이스가 알려졌어요. 그러자 1979년도에 존스 홉킨스 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중단을 합니다. 그때 65년도부터 해오던 걸 79년도에 중단을 해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데이빗 라이머의 그 케이스가 너무 알려지고 문제가 있다. 그리고 존 머니 박사가 존스 홉킨스 병원을 그만둡니다. 그만두면서 성전환 수술이 중단이 됐던 거예요.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했을 거예요. 존 머니의 그 독선적인 그런 생각은. 그러면서 거기 폴 맥큐라는 박사가 이게 새로 정신과에 부임을 해오면서 성전환 수술을 중단을 시킨 거예요. 그런데 최근에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 2017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다시 재개를 했어요. 이게 트랜스젠더 보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또다시 38년 만에 다시 성전환 수술을 재개를 했어요. 그 이후에 트랜스젠더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. 그래서 이 데이빗 라이머의 이 비극과 존스 홉킨스 병원, 그리고 이런 존 머니의 그 이야기, 그리고 우리가 그 성 정체성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. 이것은 데이빗 라이머의 그 사례가 입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이게 슬픈 이야기죠. 지금 우리나라에도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하고 뭐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잖아요. 300건 가까이 또 하고, 그리고 태국으로도 또 많이 가고, 거의 다 요즘에는 태국으로 많이 가죠. 태국으로 가는 게 존스 홉킨스 병원에 가는 것보다 거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으니까요. 예,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 트랜스젠더가 자신들이 그 수술한 케이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, 예, 우리가 정말 그 성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는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, 자신이 성 정체성을 바꿨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. 그것은 트랜스젠더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데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답니다. 아주. 자기가 남자였지만 여자로 성전환 수술해서 다시 원래의 성별로 돌아가는.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. 자신의 어떤 그런 혼란과. 그렇게 타고난 성별을 바꾼다는 거. 이것은 정말 얼마나 이 비극을 만들었는지는 바로 이 데이빗 라이머의 이 케이스, 이상한 나라의 브랜다. 예, 이 책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. 그래서 존 모니는 그 데이빗 라이머가 자살한 이후에 2년을 더 살고